네, 저번 시간에는 물질의 구별이나 그리고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은 물질이라는 거는 저희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고, 순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한 가지 분자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순물질은 또 호던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뉠 수 있는데, 호던소 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한 가지 분자를 이룰 때 그 분자를 이루는 원소가 한 가지라는 뜻이고, 이제 화합물은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이제 화합하여 만들어진 물질,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이 화합물이 됩니다. 그리고 혼합물도 마찬가지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 있는데, 균일 혼합물이라는 거는 어떤 혼합물의 전체 부분에 따라서 밀도나 농도 등이 변하지 않고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말하고,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혼합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배운 이 순물질과 혼합물, 호던소 물질, 화합물,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등에 대한 이런 용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물질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는 어떤 그 물질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배워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밀도라는 개념을 배웠고, 밀도는 어떤 공간에 어떤 질량이 얼마나 빽빽하게 차 있는지에 대한 정도라서 이제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내고, 이제 부피에는 여러 가지 단위들, 밀리리터나 미터나 리터나 미터 세제곱 등이 쓰일 수 있고, 질량에는 그람이나 킬로그램, 밀리그램 등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밀도의 단위는 주로 그람 퍼 밀리리터 또는 킬로그램 퍼 리터나 미터 세제곱 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금 생소하게 배웠던 내용이 이제 용해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용해도는 이제 정의가 용매가 중요하죠. 용매 100g에, 그러니까 용액 100g이 아니라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우리가 용해도라고 정의하겠다라는 내용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에 의존하는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곡선을 그려볼 수가 있었는데, x축을 온도로 잡고 y축을 용해도로 어떤 용해 곡선을 그려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물질에서는 이제 고체 물질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해도 곡선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온도를 얼마나 높여주고 온도를 얼마나 냉각시켰을 때 더 녹을 수 있는 물질의 양이나 아니면 석출될 수 있는 물질의 양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자주 되므로, 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이제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웠던 거는 이제 녹는 점과 어는 점, 이제 둘이 같은 용어죠. 그래서 물질이 상태 변환을 할 때, 즉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그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점들이 이제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됩니다. 그리고 끓는 점이라는 거는 반대로 이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의 가열 곡선이나 이제 냉각 곡선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점이 끓는 점이 되고, 이것들 다 밀도나 용해도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들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이것들이 이제 물질의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알아두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물질의 특성, 이 네 가지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들을 이 순물질과 혼합물, 또 호던소 물질, 화합물,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다가올 주에 배울 내용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문제풀이 숙제는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다 해서 따로 나간 건 없고, 개념 복습이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112페이지에 2번에 나와 있는 용해도 곡선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이제 A에서 D 중에 불포화 상태인 지점을 고르라는 문제인데, 지금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이 용해도 곡선의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C와 B 같은 경우에는 포화 상태의 용액이고, 그리고 이 용해도 곡선의 위쪽에 존재하는 점에 대해서는 과포화 상태의 용액, 그리고 이 용해도 곡선의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이 D점에 대해서는 불포화 상태의 용액이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에는 이제 답은 D가 되겠죠. 이제 D가 이제 불포화 상태 용액이 되게 될 텐데, 지금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가 이제 이 불포화 용액 D 131.6g을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 용해도 곡선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D라는 물질 131.6g을 D라는 용액 131.6g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이제 2번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D라는 용액 131.6g이라는 거는 지금 이 D점을 봤을 때는 질산칼륨이 물 100g에 31.6g 녹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 D라는 용액은 지금 물 100g에 지금 질산칼륨 31.6g이 녹아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에서 이 D라는 애를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D라는 점을 이 C라는 점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 D라는 점을 이 B라는 점으로 가져가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1번은 이제 이 녹아있는 질산칼륨의 질량은 동일하게 놓고, 지금 온도를 지금 이 60도에서 20도씨로 냉각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온도를 60도씨에서 20도씨로 냉각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지금 온도는 일정하게 놔두고 지금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110g에서 31.6g을 뺀 만큼의 질산칼륨을 용액에다가 더 집어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기 110에서 31.6g을 뺀 g만큼의 질산칼륨을 더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용해도 곡선에 관련된 문제로 이제 대표적인 문제를 설정해서 풀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용해도 곡선에 대한 각각의 지점들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이 지점들을 어떤 식으로 이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을 찾아나가는 문제입니다.